안녕하십니까. 예. 별로 안녕들 안 하신 것 같아. 금요일이 좀 그렇죠. 입법이 금요일 날 있어서 취소하다 말았죠. 네. 교재 128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자, 지난주에 대리에서 대리 행위하고 복대리, 묶건대리 중에서 협의 묶건대리와 표현대리 했고요. 그다음에 무효와 취소 중에서 무효, 그 중에 무효의 종류와 관련된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전 거래행위의 효력 그거 하고, 무효행위 재생이라고 해서 전환하고 추인하고 두 가지 했습니다. 취소와 관련해서는 취소 사유 받죠. 그리고 취소 권자, 취소의 상대방, 그다음에 취소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그리고 취소 효과, 처음부터 무효, 그리고 부당이득 받는 거 관련해서 특칙, 제한 능력자 특칙이 있었죠. 거기까지 했습니다. 취소, 마지막. 자, 취소권이 생겼어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네 가지가 있었죠. 제한 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 이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동적 유효였었죠. 그죠? 유동적 유효. 즉 현재는 유효하지만 취소를 했을 때 무효가 되는 유동적 유효였습니다. 여기서 취소를 하면 취소권이죠. 취소했다는 건 취소권을 행사했다는 거죠. 취소권을 행사를 하면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됐죠. 취소권 행사하면. 반대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그럼 이 유동적 유효를 다른 걸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대로 내깔려둘 수는 없으니까.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전 거래 행위도 유동적 무효였었는데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바뀌고 유효로 확정이 되고 불허가 처분이 있게 되면 무효로 확정이 됐죠. 똑같아요. 유동적 유효도 두 갈래로 가는 거예요. 무효로 확정이 되는 경우, 또 하나는 유효로 확정이 되는 경우. 유효로 확정. 자, 근데 이 유효로 확정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취소권을 소멸시켜야죠. 그죠? 취소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취소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계약을 취소할 생각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 충분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취소권을 소멸시켜버리자 말이죠. 더 이상 취소를 못하게 하자 말이죠. 그럼 그 행위는 뭐가 된다? 유효로 확정이 되겠죠. 자, 이때요.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우리 민법이 세 가지를 만들어놨다. 그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128페이지. 첫 번째가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이라고, 다른 말로 임의 추인이라고 합니다. 추인이 또 나왔네요. 자, 우리 지난주에 추인 두 개를 봤어요. 무권대리 추인하고 무효행위 추인을 봤어요. 그죠? 같은 추인인데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무권대리 추인은 유동적 무효를 처음부터 유효로 만드는 게 무권대리 추인이었고요.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건 뭐냐?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뭐냐? 간단히 말하면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취소권자가 나는 더 이상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취소권을 포기하는 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라고 합니다. 의의에 있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두 번째죠. 취소권 포기에 해당된다. 그렇죠. 내가 취소권을 갖고 있는데 나 취소 안 할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게 요거예요. 그게 요거. 그러면 요건 누가 해야 돼요? 동그라미 1번. 취소권 포기니까 취소권자가 해야 되죠. 그래서 위에 조문 143조 1항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다. 자, 140조에 규정한 자가 누굴까? 140조를 봐야지. 앞에 제착사강 대승, 그죠?
취소권자예요. 140조가 취소권자를 규정하고 있어요. 125페이지에. 125페이지를 가면 맨 위에 140조가 있죠. 우리 지난주에 봤죠. 제착사강 대승. 이 사람들이 추인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 취소권 포기니까 취소권자만 포기할 수 있다. 결국 추인권자 이퀄 취소권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자, 예를 들어서 취소권자 중에 제한 능력자가 있었죠.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 미성년자는 취소권이 있어요? 있었죠? 그럼 얘는 뭐도 있어? 추인권도 있는 추인권도. 얘가 취소권이 있기 때문에 추인권도 있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해. 그 자리에서 추인을 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거 막아야 되죠. 그래서 요건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할 것.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추인을 할 수가 없고 성년자가 된 후에 추인할 것. 이렇게 제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게 추인의 요건에서 동그라미 2번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할 것. 이게 중요한데 예외가 있겠죠. 니은. 제한 능력자의 행위의 경우에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행위의 경우에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즉 아직 미성년인 상태에서 성년이 되기 전에 부모 법정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인은 추인할 수 있다. 요게 아주 잘 나와요. 여기 지문에.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법정 대리인도 추인할 수 없다. 이딴 식으로 나옵니다. 애가 아직 미성년인 상태에서 부모가 추인하는 건 괜찮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니은 여기 아주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3번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나한테 취소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나한테 취소권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취소권을 포기해야지 얘기하는 거니까. 즉 자신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추인할 것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취소권을 포기하게 되면 양가로 3번 더 이상 취소를 못하니까 뭐로 확정이 된다? 유효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오른쪽에 보면 구별이 나와 있습니다. 무권대리 추인과 뭐가 다른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과 무권대리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과 무효행위 추인은 어떻게 다른가? 같은 추인이지만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니까 결과를 구별까지 해 두셔야 되죠. 그죠? 여기 취소할 수 있는 게 추인이에요. 그냥 취소권의 포기라고 조문을 만들어 놓으면 쉬울 텐데 굳이 취소할 수 있는 게 추인이라고 해놓고 그거를 취소권의 포기다. 법이란 게 그렇죠. 항상 말을 배배 꺼놓고 한 번이라도 생각하게 만드는 게 법이에요.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가 법정 추인인데 예를 들어서 가리 미성년자예요.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어요. 그 상태 제가 성년자가 됐어요. 자, 성년자가 되면 취소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다이렉트로 추인을 하진 않고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매매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을이 갑에게 돈을 주니까 수령을 해. 대금. 그리고 물건을 넘겨줘. 자,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받지 않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성년자가 된 다음에 별다른 얘기 없이 을이 대금을 주니까 수령을 하고 물건을 건네줘. 이 모습을 본 사람들. 갑은 취소할 생각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즉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갑의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요 놈은 요런 행동을 하는 걸 보니 취소할 생각이 없구나. 그래서 취소권을 포기한 걸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요거를 법정 추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추인한 걸로 볼 거냐? 그거를 법정 추인 사유라고 하고요. 6개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145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하여 전조 즉 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 자 추인할 수 있는 후 뭘로 바꾸면 돼요? 취소 원인 소멸 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예? 아니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언제 추인할 수 있었어요?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추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추인할 수 있는 후 바꾸면 돼. 뭘로? 취소 원인 소멸한 후. 다음에 6가지 중에 하나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근데 별다른 말이 없어야 된다. 이의를 보류하면 안 된다. 나 이거 추인 아니야! 라고 말을 했다면 이건 추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없어야죠, 당연히. 아무 말 없이 1호, 이행. 갑이 을에게 이행을 해. 물건을 넘겨줘. 을로부터 대금을 수령해. 이행을 받아. 추인이겠죠? 두 번째, 갑이 을에게 이행을 청구해. 돈 내놔. 그죠? 2호, 3호, 경계. 경계는 기존 계약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기존의 대금이 1억이었어. 근데 갑이 성년자가 된 다음에 을하고 만나가지고 8천만 원으로 바꿔. 계약 내용을 바꾸는 새로운 계약을 경계계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경계계약을 하게 되면요. 기존 계약을 인정하고 그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추인이 될 수 있죠. 담보 제공, 갑이 을한테 돈 달라 그랬어요. 근데 을이 돈을 못 줘. 그래서 갑이 담보라도 내놓으라 그랬어요. 당연히 법정 추인이 될 수 있겠죠. 5호, 권리의 양도, 갑이 을에게 대금 청구를 갖고 있어요. 그걸 팔아. 갑이 을에 대해서 대금 청구를 갖고 있는데 그 대금 청구는 취소하면 소멸하잖아요. 근데 그 권리를 팔았다는 건 계약을 취소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6호, 강제 집행. 을이 대금을 한 달 있다 주겠다. 갑이 못 믿어서 담보를 내놔라. 담보를 받았어. 근데 을이 한 달 뒤에 돈을 안 줘. 갑이 그 담보를 경매를 넣어버렸어. 경매를 넣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돈 받겠다는 강력한 의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다? 법정 추인 사유가 되는 거다. 자, 일단 법정 추인 사유 6개 앞머리 따서 외웁니다. 전, 이, 경, 담, 양, 강. 앞머리 따서 외우세요. 제가 웬만하면 앞머리 따서 외우는 거 잘 안 하는데 부득 외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앞머리 따서 외우는 건 2차에서 해야 되죠.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민법은 앞머리 따서 외우는 게 별로 없는데 이건 외워야 돼. 전이경, 담양강. 전부 다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계계약, 담보제공,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 그리고 조심할 거. 요 이행의 청구와 양도를 생각해 봅니다. 여기 보세요. 갑이 성년자가 된 다음에 을이 이행을 청구해. 을이 땅 내놔 그랬어. 그랬더니 갑이 싫어. 갑이 땅을 안 넘겨준다는 것은 취소할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건 법정 추인이 될 수가 없어요. 갑이 거절하면 그만이에요. 또 상대방의 권리를 양도해서 갑하고 상관이 없죠. 결국 요 이행의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 하는 것만 법정 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추인이 될 수가 없겠지. 나머지는 취소권자가 이행을 하든 이행을 받든 취소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든 담보를 제공받든 취소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든 받든 다 법정 추인이 되겠지만 경계는 둘이 합의하는 거래 당연히. 2호의 이행의 청구와 5호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만 법정 추인이다. 그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또 하나는 아까 취소할 수 있는 게 추인은 취소권자가 스스로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취소권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지만 법정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취소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취소권을 포기한 걸로 간주할 뿐이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과는 달리 얘가 예를 들어서 이행을 할 때 자신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굳이 알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과 법정 추인의 다른 점이 됩니다. 그래서 145조 법정 추인 조문 확인하고 읽어보시고 요건이 쭉 나오는데 그중에 다음 페이지 니은의 이행 청구와 미음의 권리 양도 조심하시고 밑으로 쭉 내려서 동그라미 4번 자신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굳이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까지 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법정 추인이란다. 요거 가지고 나중에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출제하는 방법을 딱 붙다가 이걸 매칭시켜서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에 오른쪽에 보면요.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 단순하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을 소멸시키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 민법은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두 가지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소멸시효 제도고 또 하나가 제척기간 제도인데요. 소멸시효는 주로 채권에 적용이 됩니다.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일정 기간 달라 소리 안 하면 소멸돼. 이게 소멸시효예요. 반면에 취소권은 우리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일방적 권리라고 그랬죠.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형성권에 적용되는 게 제척기간이에요. 그걸 법이 규정해놨어요. 146조에서.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과거에 3년, 10년 가로넣기로 한번 질문이 나온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앞이 나오죠. 언제부터가 조심. 언제부터. 자, 3년은 언제부터예요? 추인할 수 있는 날입니다. 바꿀 수 있죠.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 예를 들어 미성년자라면 성년자가 된 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죠. 뭐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냐면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냥 휙 읽고 지나가면요. 시험장 가서 잘 못 골라요. 언제부터 3년인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아니고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은 쉽죠. 괜히 한 날부터 10년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3년, 10년은 소멸시효 기간이다, 제척 기간이다. 제척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이 제척 기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소멸시효 기간 하고요. 제척 기간은 우리 시험 범위에 없어요. 아닌데, 두 가지는 출제를 해요. 하나는 소멸시효 기간과 제척 기간의 다른 점이 두 개인데, 그 두 개를 더 있는데, 요 소멸시효 기간과 제척 기간의 다른 점, 요 두 개를 가끔 우리 시험에 냅니다. 하나는 중단정지라는 거, 중단정지. 중단정지라는 건 시간이 흘러가다가 멈추는 걸 말해요. 소멸시효 기간은 중단정지가 있어요. 근데 제척 기간은 없어요. 쭉 흘러갑니다. 요거 나중에 계약법 가서 한번 써먹습니다. 제척 기간은 중단정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지문이 뭐라고 나오냐? 무슨 권은 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그런 지문이 나옵니다. 미리 맛배기로 보여드릴까? 저 자식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394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줄 동그라미 4번. 이하관계권 행사기간 무슨 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척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제척기간에서 기억의 세 번째 줄 기간이 시인한 때에는 네 번째 줄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중단된다라고 출제합니다.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출제를 합니다. 제척기간은 중단 정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권리는 소멸한다. 요거를 출제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판단한다 그랬죠. 그죠? 소멸시효는 주장해야 판단해요. 소송에서 주장해야 판단해요. 당사자가 주장해야 소멸시효가 지났고 권리는 소멸했다. 이걸 법원이 판단을 해요. 그런데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제척기간 관련해서 131페이지 양가로본 규정의 내용 기억 두 번째 줄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3년, 10년이 지났는지 여부는 그래서 권리가 소멸했는지 여부는 당사자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두 가지를 제척기간에서 지문을 출제합니다. 이렇게 취소권을 소멸시키는 세 가지 장치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법정 추인, 취소권의 단기 소멸 세 가지 딱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법 총칙의 마지막 134페이지 법률행위 부관이 나왔습니다. 부관. 일단 부관은 뭘 줄인 말이에요. 뭘 줄였냐? 부가된 약관. 이거 줄인 말입니다. 부가된
약관, 줄여서 부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뜻이 뭔지 일단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부관이 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관은 내용이 어려운데 감사하기도 한 문제가 나오고요. 더 감사하기도 조문 위주로만 출제를 합니다. 내용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조문 위주로 출제하니까 얕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조문 외우시면 됩니다. 자, 전에 먼저 개념하고 종류를 명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갑이 을에게 상가 건물을 증여하기로 계약을 합니다. 법률행위입니다. 그런데 뭔 단서를 달았어요. 34회 시험에 합격을 해라. 조건을 붙였죠? 이런 게 부관이에요. 자, 각과 을 사이에는 상가 건물을 증여한다는 계약, 즉 법률행위가 성립을 했으나 이 법률행위가 을이 34회 시험에 합격을 해야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죠? 을이 34회 시험에 합격을 해야 을은 갑한테 야 건물 내놔. 권리가 생겨요. 을에가 권리가 생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각과 을 사이의 상가 건물의 증여계약이라는 법률행위는 을이 34회 시험에 합격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때가 34회 시험 합격이 부관이 되는 거예요. 즉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을 좌우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갑이 을에게 학원비를 다달이 증여를 해요. 학원비를 다달이 줘요. 근데 34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학원비 지급을 뭐 해요? 중단하겠죠. 학원비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은 을의 입장에서 보면 갑에게 학원비 내놔라는 권리가 소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각과 을 사이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언제? 을이 34회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 갑이 미성년 을에게 성년이 되면 오피스텔을 사줄 테니 나가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위에 거하고 마찬가지로 을이 성년이 되면 을은 갑에게 오피스텔 주세요라는 권리가 생겨요. 즉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죠? 반면에 성년이 된 을에게 오피스텔을 사주면서 25세가 되면 반환해라 그랬어요. 성년이 된 을에게 사주면서 25세가 되면 반환하라 그랬어요. 자, 오피스텔을 반환한다는 것은 을은 오피스텔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을이 34회 시험 합격이라든가 을이 성년자가 된다라든가 을이 25살이 된다라든가 이런 사실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죠. 그죠? 두 번째, 을이 시험에 합격하거나 성년 또는 25세가 되는 건 과거 사실, 현재 사실, 장래 발생한 사실. 장래 발생한 사실이죠. 그리고 이걸 누가 갖다 붙였어요? 누가 부과를 했어? 갑이 부과했죠. 당사자가 부과했죠. 법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상가 건물을 증여할 때는 시험 붙는 걸 붙여라. 이런 거 법이 없었죠. 당사자가 붙일 거예요. 요 세 가지가 부관의 개념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했을 때 부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법이 요구하는 거. 토지거래 허가구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부관이 될 수가 없지요. 과거 사실, 현재 사실, 장래 발생이 불가능한 사실, 부관이 될 수가 없지요. 법률의 성립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지요. 법률행위는 이미 성립한 상태에서 그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정하니까 성립하고도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문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부관의 개념 가지고 출제를 한다. 그러니까 부관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이렇게 보면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 이걸 헷갈려. 이거를. 부관의 개념 요소 꼴랑 세 가지인데 이거 충분히 이해 암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부관은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종류 두 가지를 구별하자.
위에 거 시험 합격 여부는 불확실하다.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조건이라 하자. 라고 약속. 밑에 거 성년이 되는 거 확실하니까 이건 시기라 기한이라 하자. 이렇게 약속. 아, 부관은 일단 두 종류가 있구나. 조건하고 기한. 어떻게 구별하냐? 발생이 불확실하냐? 확실하냐? 이렇게 구별하자. 그리고 나서 조건. 조건이 발생했다. 이걸 조건 성취를 하자. 기한이 발생했다. 을이 성년이 되었다. 이걸 기한 도래를 하자. 부관 발생을 나눠서 조건 발생을 조건 성취, 기한 발생을 기한 도래를 하자. 약속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왼쪽 효력이 생기죠. 정지 조건이라고 하자. 왜 효력이 생기는데 정지인가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효력 발생이 정지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거는 효력을 소멸시키니까 해제 조건이라 하자. 효력이 생기는 기한을 시기라 하자. 소멸하는 걸 종기라 하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부관을 하시기 전에 요 개념과 첫째, 종류 두 가지와 각각의 종류.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시기, 종기. 이거는 정확하게 개념을 숙지해 두셔야 돼요. 특히 정조건, 해제 조건, 나중에 조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생긴다.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잃는다. 시기, 도래하면 효력이 생긴다. 종기, 도래하면 효력이 소멸한다.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어요. 그 조문을 틀어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잃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부관이 뭐고 종류가 뭐가 있으며 개념이 뭐고를 명확하게 일단 이해 암기한 상태에서 조문과 판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34페이지에 쫙 나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13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부관을 공부하면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하나하나 보면 돼요. 먼저 조건이 나왔어요. 뜻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거 엮으면데 범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부과한 장래 발생 사실인데 발생이 불확실한 거. 그걸 조건이라 하자. 그죠? 자, 거기서 양가로 2번. 갑이 조건을 붙일 생각을 했어. 근데 말을 안 했어. 그냥 준다 그랬어. 이건 조건부 행위가 아니죠, 당연히. 조건을 붙일 생각이 있으면 표시를 했어야지. 안 한 경우가 있었어요, 2번. 양가로 2번. 조건을 붙일 의사만 있을 때는 조건이 될 수가 없죠. 당연한 건데 이거 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어.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가면 뭐 웃긴 판례들도 되게 많아요. 야, 이것까지 대법원까지 가나? 이런 경우 판례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조건을 표시를 안 해놓고 나중에 을이 상가건물 내놓으라 했더니 갑이 배째인 거야. 내가 언제 근데 그냥 준다 그랬냐. 나는 속으로 네가 시험에 붙으면 주기로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을이 네가 말 안 했잖냐. 나는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래 대법원까지 가보자. 이거 한 거야. 대법원이 뭐라 그래? 너도 생각만 안 하고 말 안 했잖냐 임마. 그러면 그 조건이냐 임마.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것까지 대법원을 가. 거기까지 좋아. 시험에 내. 또. 아, 이것도 시험에 내. 또 봐. 그래서 넣어놨어. 아, 거지 같아. 당연한 거를 대법원까지 가고 그걸 또 출제까지 하고 자빠졌어. 예? 그래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싸워요. 자, 그 다음에 종류가 나왔어요. 정조건. 아까 정조건이 뭐였어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무효야.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겨. 그걸 정조건이라고 해요. 예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 1번. 관련 판례 1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동산을 매매하는데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 우리 홈쇼핑 같은 데서 정수기 같은 거 이렇게 할부로 이렇게 렌탈하죠. 근데 렌탈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 넘겨주죠. 그러니까 그건 겉으로는 렌탈이지만 실제로는 할부 매매예요. 할부 매매인데 렌탈 기한이 끝날 때까지는 소유권을 매도인이 갖고 있다가 렌탈 기한이 끝나면 소유권 넘겨주는 거예요. 이런 걸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 이렇게 불러요. 말을 동산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시킨 매매라 이런 뜻이에요. 그 상태에서 얘가 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소유권이 넘어가죠.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대금 지급에 인해서 효력이 생겨. 그럼 대금 완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 이렇게 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세 번째 줄 끝에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반면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해제 조건이 있습니다.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되면 효력을 잃는다 그랬죠. 한 장을 넘기면 판례가 있어요. 첫째, 약혼 예물의 수수. 갑이 이렇게 약혼 반지를 끼워줘 증여. 그죠? 결혼하지 않게 되면 반해야 돼. 결혼하지 않게 됐다 해서 반지 끼고 도망가면 안 되죠. 반환해야 돼. 어떤 분은 잠수 탄다 그랬어요. 지난 순환에. 결혼하지 않게 되면 돌려줘야죠. 반지를 돌려준다는 것은 반지에 대한 권리가 소멸,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 언제? 결혼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거를 혼인의 불성립 이렇게. 결국 약혼예물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이렇게 되죠. 또 하나 토지 매매 계약을 하면서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일단 계약은 유효하지만 건축 허가를 못 받으면 무효가 되니까 건축 허가를 못 받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부 매매 이렇게 됩니다. 정조건, 해제조건의 개념과 병조건 판례 하나, 해제조건 판례 2개. 됐죠? 개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가 좀 구별을 해야 될 게 있다. 가짜 조건. 조건에 탈을 썼으나 조건이 아닌 놈들이 있더라. 가장 조건. 조문이 하나 있더라. 151조. 1항, 2항, 3항. 1항. 조건이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한데 이런 걸 불법 조건이라고 합니다. 불법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 얼뜻 보면 요것만 무효로 하고 요건 유효로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전체가 무효. 불법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밑에 양가로 1번 밑줄 그어져 있지요. 그리고 판례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판례가 뭐가 있어요?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갑이 첩에게 아파트를 사주면서 나와 헤어지면 아파트를 반환해라 그랬어요. 헤어지면 반환해라니까 헤어지는 게 해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헤어지면이라는 해제 조건을 붙여놨더니 헤어질 수가 없어. 헤어지면 받은 아파트를 돌려줘야 되니까. 요거를 우리 대법원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불법 조건으로 봅니다. 즉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증여 자체가 무효가 된다. 151조 1항. 다시 위로 올라가서 2항. 조건이 법률의 당시에 이미 성취. 이걸 기성조건이라고 합니다. 3항. 조건이 법률의 당시에 성취할 수 없어. 불능조건. 이미 성취했다. 즉 이미 발생했다. 성취할 수 없다. 발생이 불가능하다. 이런 건 조건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당사자가 이거를 정지나 해제 조건으로 부과를 해놨어. 이렇게. 이럴 때 이 법률행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규정해놓은 게 151조 2항과 3항입니다. 자, 2항. 기성조건이 성조건이면 그 행위는 조건이 없는 행위로 유효.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행위는 무효. 불능조건이 성조건이면 그 행위는 무효.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행위는 조건이 없는 행위로 유효. 이렇게 처리해 놨고요. 여기도 앞머리 따서 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회조. 불행하게도 암기를 좀 해두셔야 돼요.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회조. 이해해서 풀면 안 될까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는지. 기성, 갑이 을에게 해가 동쪽에서 뜨면 건물을 줄게.
해는 이미 동쪽에서 뜨죠. 뜨면 줄게. 정주권이죠. 기성인데 정지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동쪽에서 뜨면 줄게. 그냥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 반대로 내가 건물을 줄게. 대신 동쪽에서 뜨면 반환해. 해지 조건이죠.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야. 무효. 그죠? 불능. 서쪽에서 뜨면 줄게. 안 주겠다는 거죠. 주면서 서쪽에서 뜨면 반환해. 그냥 주겠다는 거죠.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장에서 절대 동쪽에서 뜨면 서쪽에서 안 나와. 조문이 나와. 그래서 조문이 나왔을 때 머릿속으로 동쪽에서 뜨면 서쪽에 뜨면 생각하는 순간 시간은 벌써 샥 지나가. 암기하자. 대충 이해했으니까 기정조 기해모, 불정모 불해조 암기해놨다가 나중에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하고 바로 풀 수 있도록 해야 해. 미리 하나 회견해 볼까요? 144페이지. 144페이지 4번. 조건이 이렇게 출제가 돼요. 동쪽, 서쪽 안 나와요. 네. 조건이 법률의 당시에 이미 성취하는 순간 기성 딱 떠올라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해제래. 그럼 뭐예요? 기해, 무효로 한다라고 해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주 잘 나옵니다. 이렇게 푸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정조 기해모, 불정무 불해조. 외우자. 136페이지로 돌아와서 151조 조문 반드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불법 조건에 대한 판례 하나 기억하자. 됐죠? 그리고 이제 137페이지 가면 4번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세 가지를 말합니다. 가족법상 행위, 혼인 같은 거. 이런데 조건 붙이면 안 돼요. 취소 같은 단독 행위. 조건 붙이면 안 됩니다. 업무수표 행위. 엄을 발행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 가족법상 행위, 단독 행위, 업무수표 행위 안 돼. 왜 안 되나요? 궁금하신 분은 찾아오세요. 말씀드릴 테니까. 머리가 깨질 거예요.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은 예외를 기억하고, 예외. 붙일 수 있는 경우, 그 중에 단독 행위. 그 중에 채무면제. 자, 채무면제는 돈 안 갚아도 돼. 이게 채무면제예요. 갑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34회 시험에 붙으면 내가 꺼준 거 안 받을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상대방한테 이익만 주는데. 그죠? 을은 시험에 붙으면 시험도 붙었고 돈도 안 갚아도 돼. 을에게 이익만 줘. 이렇게 상대방의 이익만을 주는 채무 면제 같은 것들. 여기에는 뭐 붙일 수 있다? 조건 붙일 수 있다. 또 하나는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합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 면제 조건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옳은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에서는 양가로 2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 중에서 동그라미 2번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거 예외 하나 확인하시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양가로 3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혼인 같은 것에다가 조건을 붙이면 또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건만 무효로 할 것인가 전체를 무효로 할 것인가. 전체를 무효로 합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에 조건을 붙여버리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불법 조건하고 똑같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조건부 행위의 효력이라고 해서 어떤 행위에 조건을 붙였어요. 만약에 정조건이 붙어 있으면요 무효였다가 성취가 되면 유효가 되잖아요.
해제 조건이 붙어 있으면 유효였다가 성취가 되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붙어 있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과 후가 다르단 말이지. 그래서 조건이 붙어 있는 행위의 효력을 얘기할 때는 항상 조건 성취 전과 조건 성취 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고, 조건 성취 전에 어떤 조문이 있을까? 자, 아까 갑이 을에게 34회 시험에 붙으면 상가 건물을 주기로 했어. 그러면 을은 34회 시험에 붙었을 때 권리가 생기죠. 시험에 붙어야 권리가 생기죠. 붙기 전에 아직 권리가 아니지. 이걸 조건부 권리라고 해요. 기대권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권리로 봐요, 우리 민법이. 아직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34회 시험에 붙었을 때 생기는 권리. 쉽게 말하면 을은 34회 시험에 붙으면 상가 건물을 기대하고 있죠. 그걸 권리로 우리 민법이 인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첫째, 갑은 침해하지 말아라.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갑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라. 조건 있는 행위 당사자는 조건 성취가 미확정한 동안에 조건 성취로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말아라. 상가 건물을 주기로 해놓고 을이 시험에 붙기 전에 팔아먹거나 그러지 말아라. 첫 번째가 조건부 권리 침해 금지. 만약에 침해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한 장을 넘겨보면 두 번째 줄, 을이 시험 합격 전에 갑이 상가 건물을 팔아버리면 조건부 권리를 침해한 게 된다. 그죠? 또 하나는 2번. 이 권리 처분할 수 있고, 을이 병한테 야, 내가 시험에 붙으면 건물이 하나 생겨. 그 건물이 지금 1억짜리인데 내가 너한테 지금 5천만 원에 넘길게. 살래? 사겠어요, 병이? 그래, 시험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모르는데 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사죠? 그러니까 이 조문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만들어놨어. 할 수 있대. 처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상속은 또 어떻게 되나? 아, 을이 죽었어. 상속인이 공부해서 붙으면 돼? 에? 그게 상속이야.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어. 돈도 빌릴 수 있어.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라고 해놨어요. 보존의 문제고요. 보존은 나중에 가등기 가서 볼 겁니다. 어쨌든 149조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있다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150조 반신의 행위인데요. 반신의 행위는 잘 보세요. 조건이 성취되면 을은 이익이죠. 그죠? 상가 건물이 생기니까. 반면에 갑은 상가 건물을 을에게 줘야 되죠. 경제적으로 불이익이죠. 이렇게 조건 성취로 불이익한 당사자가 있을 수 있고 이익이 되는 당사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가만히 내깔려두면 불이익 또는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실직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하거나 조건을 성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더란 말이죠. 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건 성취를 방해하는 경우 또는 조건을 성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이익한 당사자가 을이 시험 보기 전날 소면제가 들은 드링크를 먹여서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경우, 즉 조건 성취를 방해하는 경우. 반대로 시험에 붙으면 상가가 생기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공부해서 시험에 붙는 게 아니라 컨닝을 해서 시험을 붙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막기 위해서 150조를 만들어놨다.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야비하게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항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야비하게 조건 성취를 하면 상대방은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고, 이렇게. 이런 조문을 만들어놔야 된다. 다만 일항과 관련해서 분명히 떨어졌잖아요. 그죠? 얘가 조건 성취를 방해했어요. 떨어졌어요, 을이. 근데 을은 합격했다고 주장하면서 내놔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 문제가 생겨. 언제 합격한 걸로 볼 거냐. 떨어졌는데 합격한 걸로 보잖아요. 뭐 언제 합격한 걸로 볼 거냐. 언제 조건이 성취된 걸로 볼 거냐. 을에게 언제 권리가 생기느냐. 요게 남는 거죠. 판례가 얘기하죠. 기억에 A. 이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때는 갑의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추산되는 시점.
갑의 방행위가 없었더라면 을이 합격했다고 추산되는데 그걸 시점으로 보자. 요거는 방해행위가 있을 때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방해행위가 있을 때가 아니라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때 그대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150조 와서 그게 이제 판례가 문제가 되고요. 반면 오른쪽에 보면 147조 조건 성취 후가 나와요. 147조. 1항과 2항이 먼저 있어. 1항은 정조건이에요. 정조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이 성취하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죠? 장래효죠. 2항. 해조건을 성취하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역시 장래효입니다. 근데 3항에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즉 갑이 을에게 학원비를 1년 동안 300만 원을 줬어요. 을이 시험에 붙었습니다. 그때부터 효력을 잃으니까 을은 300만 원을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갑과 을이 합의를 봐 돌려주기로. 그게 3항. 원래는 장래효인데 1항, 2항. 3항. 당사자가 뭐 할 수 있다? 소급시킬 수 있다.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 즉 범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을 그 조건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따라서 소급표가 인정이 됩니다. 조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47조는 조문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6번의 입증 책임은 이번 손안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건 건너뜁니다. 그래서 조건과에서 총 5개 입증 책임을 뺀 나머지 5개 그래서 딱 넣습니다. 됐죠? 자, 반면에 이제 기한이 나왔어요. 기한은 똑같아요. 범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 사실에 의존케 하면서 당사자가 부과했는데 이 발생 여부가 확실한 것. 이게 저 기한이 되겠죠. 확실한 것. 그리고 종류를 보면 일단 시기, 종기가 나와 있죠. 시기, 효력이 생겨. 종기, 효력이 소멸해. 자, 시기와 종기가 있는 대표적인 범죄가 뭐예요? 임대차.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4월 30일까지 있나? 31일까지 있나? 30일까지 있겠죠. 그럼 요게 뭐가 돼요? 시기. 요게 뭐가 돼요? 종기. 근데 이렇게 정했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2023년 4월 1일부터 5월 1일부터 언제까지?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그럼 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가 종기가 되냐? 안 되지요. 왜? 매도할지 안 할지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경우는 기한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럼 이거는 시기만 있고 뭐가 없어요? 종기가 없지요. 뭐라고 합니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판례죠. 140페이지 종기와 관련해서 관련 판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한을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정했다면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해석해야 될 것이다. 그죠? 그런데 기한은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자, 일단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둘 다 발생은 확실합니다. 엔드 날짜까지 확실하면 확정기한 이런 거 성년이 되면이에요. 날짜 확실하죠. 반면에 갑이 을에게 내가 기르던 개가 죽으면 개 집을 줄게. 개가 죽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그때 불확실하대요. 뭐 불사견이요? 죽는 건 확실해. 사람은 물론이고 개도 언제 죽어? 몰라. 이런 게 불확정기한이에요. 그런데 이 불확정기한이 정주권하고 구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요게 좀 어렵습니다. 갑이 을에게, 을이 임차인이에요. 임대차인이 끝났는데요. 보증금을 못 돌려준 상태에서 을이 집을 비웠어요. 며칠 있다가 을이 찾아와서 임대인 갑에게 도대체 보증금 언제 돌려줄 거냐 그랬더니 아직 집이 비어있고 이게 임대가 되면 보증금 받아서 돌려줄게. 요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요 경우 주택이 임대되면, 자, 주택이 임대된다는 사실, 확실한 사실이에요?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불확실하죠. 주택이 임대가 될 수도 있고 매각이 될 수도 있고 증여가 될 수도 있고 철거가 될 수도 있죠. 불확실하죠. 그럼 조건이죠. 자, 조건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임대가 되면 보증금 돌려주겠지. 안 되면 안 돌려줘도 돼요? 잘 생각해보자. 안 되면 안 돌려줘도 돼? 아니지. 안 돼도 돌려줘야죠. 자, 임대가 됐어. 돌려주는 거 분명해요. 자, 주택이 매각이 되거나 철거가 되거나 증여가 됐어. 임대 아니죠? 안 돌려줘도 돼요? 돌려줘야죠. 이런 경우 어떤 사실이 부관으로 붙어 있는데 그 사실이 발생을 하든 불가능해지든 꼭 이행을 해야 돼. 이런 건 기한으로 보죠. 이게 기한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한은 반드시 도래해야 되죠.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기한 도래냐? 임대되는 거 기한 도래죠. 매각되거나 철거되거나 증여가 되면 임대가 불가능해지죠. 이것도 기한 도래. 그 사실이 발생하는 것도 기한 도래.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도 기한 도래. 좀 어렵죠? 네, 간단해요. 발생하든 불가능하든 이행해야 한다. 그럼 뭐다? 기한. 두 번째 기한은 반드시 도래해야 돼. 그럼 언제 도래하는 거야? 임대가 되는 것도 기한 도래. 철거가 되는 것도 기한 도래. 매각이 되는 것도 기한 도래. 증여가 되는 것도 기한 도래.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우리 갑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갑이야, 내가 빈집이 하나 있는데 이거 임대를 나서 임대가 되면 그거 받아갖고 돈 빌려줄게. 자, 이 경우 임대가 되면 돈 빌려주면 되죠. 안 되면 이때는 안 빌려줘도 되죠. 이럴 땐 조건 구별되죠? 자, 판례가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140페이지. 동그란 한 번의 기억. 부관이 붙어있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이행하지 아니해도 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그럼 뭐다? 조건으로 보는 게 상당하고, 반면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됐어. 임대가 안 되는 게 확정됐어. 매매됐어. 철거됐어. 증여됐어. 그래도 이행을 해야 돼. 그럴 때는 뭐로 보는 게 상당하고? 기한으로 보는 게 상당하고. 그 문구를 잘 기억을 해요. 그걸 출제합니다. 이건 이해를 좀 하셔야 되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을 보면 두 번째 이렇게 되죠.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 기한은 도래. 이해되시죠? 임대가 되는 것도 기한 도래. 철거가 되는 것도 기한 도래. 그 니은에 밑줄 그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그래서 디귿. 임대가 되면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뭐다? 불확정 기한이다. 그래서 임대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임대가 될 가능성이 없어도 기한은 도래한 것이므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법원을 간 이유가 있어요. 갑이 이렇게 얘기해놓고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증금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야, 내가 임대가 되면 돌려준다 그랬지. 근데 매각했거든. 나 못 돌려. 일 싸운 거야 또. 그래 또 대법원 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렵게. 갑이란 놈은 야, 내가 임대가 되면 돌려준다 그랬는데 불가능해졌잖아. 조건이 불성취됐잖아. 147조 1항을 들먹이면서. 조건 불성취니까 못 돌려줘. 배 짠 거란 말이죠. 대법원 가서 배를 쬐지 결국은. 그래서 나온 판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건하고 불확정 기한을 구별하는 대법원 판례로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됐고요. 자, 오른쪽 기한을 붙일 없는 행위 넘어가고요. 4번 기한부 행위 효력. 요거. 아까 갑이 을에게 성년이 되면 오피텔 주기로 해서 기대권이죠. 148조하고 어디 갔어? 148조하고 149조를 그대로 적용을 해. 처분 금지. 침해 금지. 기한부 권리 침해 금지. 또 하나 기한부 권리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154조에서 148조와
149조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신의 행위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 신의칙에 반해서 기한을 도래시키거나 신의칙에 반해서 기한 도래를 불가능하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150조는 절대로 준용할 수가 없고 148조와 149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2조 기한부 행위 효력 시기가 붙어 있어. 도래했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겨. 이항 종기가 있어. 도래했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어. 끝. 소급표가 있을 수 없다. 왜? 기간은 되돌릴 수 없다. 시간의 흐름은 되돌릴 수가 없다. 절대로 소급표가 인정 안 된다. 아까 147조 3항 이런 게 없어요. 어디 갔어? 이게 없어. 기한에는. 147조에는 3항이 있었어요. 152조에는요. 1항하고 2항만 있어. 3항이 없어요. 아까 147조 3항이 뭐였어요?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다는 그 의사에 의한 다 있었지. 이걸 기한으로 바꿔 없어요. 그런 거는. 근데 바꿔서는 해죠. 당사자가 기한 도래 효과를 기한 도래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렇게 출제를 해.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152조 3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절대로 기한은 소급표로 인정하지 않아요. 조금 확장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취소 같은 거 어때요? 취소하면 소급무효죠. 여기다 그럼 기한 붙이면 돼요? 안 돼요? 못 붙이죠. 기한 도래하면 소급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급표 있는 행위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기한 도래했거나 절대로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급표 있는 행위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가 되겠죠. 그리고 끝나면 되는데 기한은 한 장 넘기면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하나 나오더라. 기한의 이익. 여기서 기한의 이익은 주로 아직 종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 예를 들어서 내가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샀어. 아직 12개월이 안 됐어. 종기가 도래 안 했어. 그럼 나는 어떤 이익이 있어요? 그 냉장고 대금을 다달이 나눠서 내는 이익. 그게 기한의 이익이에요. 한꺼번에 안 줘도 돼. 여러분 학원과 계약하셨어요? 종기 아직 도래 안 했어요? 강의를 듣고 계세요. 그게 기한의 이익. 통신사와 2년 약정했습니다. 종기 도래 안 했어요? 다달이 통신비 할인을 받고 있어요. 휴대폰비를 할인받고 있어요. 이런 게 뭐예요? 다 기한의 이익. 현재 누리고 있는 거. 종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누리고 있는 거. 그런 걸 기한 이익이라 합니다.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153조 1항.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채무자 동그라미, 추정 동그라미. 채권자로 바꾸거나 추정한다를 본다로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만 암기하시면 돼요.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그 밑에 153조 2항. 포기할 수 있는 거 있지. 통신사 옮길 수 있잖아. 학원 중간에 그만둘 수 있지요. 할부금 한꺼번에 다 낼 수도 있지. 기한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학원을 지금 다니고 계시고 종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한이 포기, 학원을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겨. 그러면 제가 마음의 상처를 입어 안 입어? 입지. 뭐라고 돼 있어?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는 못한다. 상대방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휴대폰 통신사 옮길 때 기존 통신사에 뭘 줘요? 위약금. 따라서 상대방이 이걸 해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게 153조 2항의 뜻이 됩니다. 조문하고 밑에 동그라미 2번. 마지막이 채무자가 갖고 있는 기한 이익을 박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12개월 할부로 샀어요. 2개월 이상 연체하면 기한 이익을 상실합니다. 자, 여기서 기한 이익이 뭐였어요? 다달이 나눠서 내는 이익. 그걸 상실해요. 다달이 나눠서 내는 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금 한꺼번에 다 갚아야죠. 이게 기한 이익 상실이에요. 즉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기한 이익을 뺏어버리는 걸 기한 이익 상실하는데 그냥 뺏으면 안 되죠.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있어야지. 그 사유가 법에서 정해놓은 게 있고 당사자가 약정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법에서 정해놓은 게 오른쪽에 보면 388조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요. 1호는 기억을 해두세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 이게 나중에 저당권 침해가면 나옵니다.
물권 저당권 침해감 나오니까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라고 돼 있죠. 그런 게 이런 거예요. 12개월 할부로 매매하면서 2달 이상 연체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이게 당사자가 약속을 한 거예요. 이런 걸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성질이 문제가 됩니다. 밑에 판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2개월 할부로 하면서 2달을 연체하면 기한이익 상실한다라고 약정을 했어요. 기한이익이 상실하면 기한이 도래하잖아요. 그죠? 원금을 다 갚아야 되잖아요. 원금을 갚는다는 게 뭐예요? 종기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우리 대법원은 사유가 생겼을 때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가 있고, 바로 채권자가 당신은 기한이익을 상실하셨습니다. 원금을 다 내주세요. 라고 해야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두 종류가 있다. 바로 기한이 도래하는 특약이 하나 있고, 그게 아니고 채권자가 주장해요. 그걸 기다려서 채권자가 주장 청구해야 기한이 도래하는 특약이 있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요. 위에 걸 정조건부 특약이라고 하고요. 밑에 걸 형성권적 특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43페이지 밑에 보면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하지 않고 당연히 도래하는 정조건부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을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형성권적 특약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두 가지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크게 두 종류가 있다. 두 번째, 어느 것인지 불분명하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해라. 명백히 정조건부 특약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해라.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중에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좀 어렵죠? 부가는 어려워요. 근데 한 문제만 출제가 되고요. 오늘 체크해 드린 것만 딱 암기하고 들어가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민법 정치 끝났고요. 강의 개표에 있는 대로 물권법 건너뛰고 계약법을 먼저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